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체육대회가 끝났습니다. 너무 좋아요. 선생님은 체육대회만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 2학년이고 3학년이고 체육대회에 이제 정신이 팔려가지고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고 저 공부를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선생님은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이 2학년 8반 담임인데 체육대회에서 뭐 거의 우승했습니다. 이제 우승을 했어요. 짱을 먹었죠. 터널 릴레이 1등, 넷볼 1등, 계주 2등을 했거든요. 우리 반이 몰랐는데 이제 체육인들이 모여있는 반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이제 체육대회도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여러분들, 우리 한국사 정복반에 들어온 친구들도 여태까지는 좀 공부를 안 했더라도 이제는 해야 됩니다. 이제 안 하면 저 강퇴시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보충 수업에서 강퇴당하는 거 들어봤나요? 나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공부 안 하면 저 강퇴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전교에 소문 짱 나는 거야. 어떤 저 3학년 선배가 공부 안 해가지고 한국사 정복반에서 강퇴당했대. 헐 대박 하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고.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수업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드디어 가장 복잡하면서 또 재밌을 것 같은 부분인 이런 삼국의 경쟁 그리고 성장 부분인데요. 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이제 백제 신라 가야가 아니 백제 신라 가야래.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치고받고 싸우는 그 내용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 백제 고구려 이 신라가 각각 그 세기마다 전성기 시기가 달라요. 일단 백제가 가장 먼저 전성기가 찾아오거든요. 바로 근초고왕 때입니다. 이 4세기 때 근초고왕 때 전성기였고요. 그리고 고구려는 이 5세기 때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 전성기였고요. 신라는 6세기의 진흥왕 때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기별로 이 각각 전성기 국가가 다른데요.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왕이 바로 요 왕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왕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되고요. 다른 부분도 중요해요. 다른 부분도 시험 나오겠지만 요 네 명의 왕은 100%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지금 외워. 백제의 전성기왕 근초고왕, 고구려의 전성기왕 광개토대왕 장수왕, 신라의 전성기왕 진흥왕 지금 외우세요. 그리고 백제가 제일 먼저, 그 다음 고구려, 그 다음 신라. 그리고 전성기를 구분하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뭐냐? 한강을 차지했던 국가가 바로 그때 전성기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백제는요, 처음부터 한강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죠. 그리고 가장 전성기 때의 왕이 근초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제가요, 한강을 빼앗깁니다. 바로 고구려 때죠. 이 고구려 때 한강을 빼앗기게 되는데 이 한강 유역을 고구려가 가지고 있었을 때가 바로 고구려의 전성기입니다. 그리고 이 한강을 나중엔 신라가 차지하는데요. 이때 바로 신라의 전성기죠. 그래서 한강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또 이 나라들의 전성기를 구분하는 그런 특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요것 관련돼서도 왠지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 시험 문제를 역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어렵게 출제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되게 굵직굵직하게 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막 세부적으로 뭔가 들어와가지고 뭐 출제할까?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니까 아주 뭐 심각한 상태라고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안 해가지고 뭐 모른다 가르쳐도 이제 모른다 막 이러셔가지고 어렵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최대한 나는 보수적으로 가르치는 거야. 다 외워라. 여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다 외워라. 왜냐면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잖아. 알았지? 자, 그러면
오늘은 고구려부터 배울 거예요. 이 고구려부터 배울 건데 선생님이 고구려 성장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자,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 수업 끝날 때 한 번 더 정리를 할 건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주몽과 태조왕까지는 배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후의 사건들과 왕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위의 침입부터 이 장수왕 시기까지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요, 고구려가 이제 성장했던 시기고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고구려가 위기를 겪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몽과 태조왕 시기를 거치면서 점점 성장하던 고구려가 위의 침입으로 한번 위기를 겪게 되고요. 그러다 미천왕 시기 때 굉장히 발전하죠. 그러다가 다시 전현의 침입과 근초고 왕과의 그런 전투로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고국원왕 시기에. 그러다가 다시 소수림왕 때 다시 이제 국가 체제를 정비하면서 점점 성장하다가 언제 전성기를 맞이한다? 관개토대왕과 장수왕 때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이니까요. 한번 이렇게 개괄적으로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시작할 텐데요. 자, 우리 위기부터 한번 배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아니요? 네, 안 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 저번 시간에 건국과 이제 성장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자, 일단은 고구려는 주몽에 의해서 건국이 된 나라입니다. 처음에 수도는 졸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졸본이 너무 요새야. 나가기도 힘든, 다른 사람이 쳐들어오기도 힘들지만 또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나가기 힘든 그런 너무나 심한 요새였기 때문에 국내성으로 이제 도읍을 옮기죠. 주몽 다음 왕이었던 유리왕 때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또 배웠고, 그리고 또 6대 왕이었던 태조왕도 배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왕 꼭 외워주라고 했어요. 고구려에게 이제 기틀을 마련한 왕이기 때문에 태조왕은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태조왕이 뭐 했다? 옥저를 정복하고 요동지방 진출을 꾀하면서 영토를 넓혔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배웠고, 그리고 그 오부족 연맹 국가에서 고구려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개의 부가 이제 왕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오부의 족장도 중앙귀족으로 바뀌었다. 여기도 이제 배웠고, 그리고 이제 왕위 세습도 점점 발전해가지고 원래는 게르부, 손오부 번갈아 가면서 왕위 세습이 되다가 나중에 게르부 고심한 왕위 세습이 가능하다가 최종 단계인 부자 상속, 이 부자 간의 왕위 계승이 확립이 됐다. 그래서 왕권 강화가 이루어졌다.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외워줬었잖아요. 이제 지금은 까먹었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 바로 내용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다음 고구려가요. 점점 성장을 하다가 한번 꺾여요. 위기가 찾아오죠. 바로 위나라가 침입을 했습니다. 이 3세기에 중국의 위나라가요. 고구려의 수도를 점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 중국의 위나라는 어떤 나라였냐? 그냥 잠깐 중국의 그 나라 변천 과정을 여기 또 보자고. 여러분들 다 까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나라가 멸망을 해요. 한 나라가 멸망을 하고 이 중국 지대에요.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그 시대가 이제 벌어지는데 그때를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이 위초고가 막 병립하던 이 시기에 바로 이 위나라가 고구려를 침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나라가 이제 침략을 해서 고구려가 수도까지 점령을 당하지만 그래도 고구려의 여러 장수들이 활약을 해서 위나라의 군대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극복을 해요. 다행히. 그러고 나서 이런 위기를 겪었다가 다시 고구려가 성장을 하게 되죠. 다시 이제 점점 성장하고 영토를 넓혀가는데요. 이 영토를 넓히고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으니 바로 중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기 때문이죠. 중국은요, 그 당시 5호 16국 시대였어요. 이
중국 북쪽에요. 16개의 국가가 난립하는 그런 대환장 파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들 16개의 국가가 치고받고 꺼져 막 이렇게 싸우는 시대가 벌어져서 이때 이 고구려나 이 한반도 쪽의 이 나라들의 간섭을 할 수가 없었어. 너무 정신이 없었거든, 지들끼리. 그래서 이때다. 이때 영토를 넓히고 체제를 정비하자라고 해서 이때 고구려가 많이 성장을 합니다. 556국 시대도 한번 보여줄까? 보여줘도 모를 것 같아서 딱히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은데요. 보여줘도 모를 것 같은데. 자, 위초고 이 삼국시대가 끝나요. 이 진나라가 이제 통일을 합니다. 이 진나라가 이제 통일을 하고, 근데 이 진나라가 금방 멸망하고, 이 화북지대, 그 북쪽 지역은 556국이라고 해서 16개의 국가가 난립을 하게 되고, 이 남쪽은 이 동진이라는 국가가 세워져서, 계속 나라가 바뀌어요. 송제양제 이렇게 바뀌고, 또 이 556국 시대가 이제 북위에 의해서 통일되고 또 어쩌고 되고 이런 시기가 있거든요. 이 시기가 이제 위진남북조 시기인데 바로 이 556국 시대, 이 화북지대에 16개의 국가가 생겼던 이 시대를 이용해서 고구려가 성장을 한 거죠. 그때 왕이 누구였다? 미천왕이었다. 미천왕. 이 미천왕이 아주 중요한 업적을 세웁니다. 바로 낙랑군을 점령한 그런 업적을 세웁니다. 여러분, 낙랑군 기억나요? 모르는데요. 여러분, 낙랑군 기억 안 나냐고요. 낙랑군 내가 중요하다고 외우라고 했잖아. 이 낙랑군은요, 이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고 이 고조선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한나라가 세운 그 한 군현 중 하나예요. 한 사군 중 하나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네 개 중에 3개는 외울 필요 없다 그랬어. 그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이 낙랑군은 중요합니다. 이 낙랑군은 400년이나 지속이 되거든요. 이 400년이나 이제 살아 있었어. 이 한반도 지역에서 살아 있으면서 이 한반도 지역을 지배를 했죠. 그리고 막 뭐 중국의 문물도 들여오는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이 낙랑군이 살아 있을 때는 이 한반도의 중국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드디어 미천왕 때 이 낙랑군을 점령하게 되면서 중국 세력을 아예 한반도 지역에서 몰아내게 된 거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낙랑군이 한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도 좀 오랫동안 한 100여 년 정도 더 살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반도를 이제 지배를 하다가 이 미천왕 때 이제 몰아낸 거죠. 그래서 외우기 힘들다 하면 이 미천낙 이렇게 외우면 돼요. 미천낙. 여러분 요거 쉽지 않아요. 역사 선생님 하기 쉽지 않아요. 미천낙. 너 미쳤니? 이렇게 하잖아. 친구가 옆에서 이상한 짓 하면 야, 너 미쳤니? 하잖아. 근데 이제 미천낙 하면 돼요. 우리는 뭐라지? 이제 역덕이잖아. 우리는 이제 역덕이에요. 우리 한국사 정복반에 들어온 친구들은 이제 역덕의 선생님이 임명을 해줄게요. 역사 덕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상한 짓을 하면 너 미쳤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미천낙 하면 돼. 미천낙. 그러면 너 멍멍이 소리야 하면 너 미천낙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설명해주면 이제 이제 친구가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게 될 거예요. 예,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천왕 시기 때 이제 영토를 이제 넓혀요. 그 556국 시대 혼란을 이용해가지고 요동 지역으로도 이제 진출하고요. 부여 쪽으로도 진출을 해요. 그래서 영토를 넓힙니다. 이 요동은 동쪽, 부여는 서쪽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또 모르잖아, 그지? 여러분들 어디 지역인가요? 몰라요. 이렇게 하잖아. 정확한 지도는 없고, 잠깐만 이거 다 지워버릴게요. 요동은 요쪽 지역이에요. 요쪽. 그리고 부여는 요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천왕이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천왕 시기 때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또 엄청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고구려에. 바로 고국언왕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외워줘야
줘야 되는 왕인데요. 이 고국 원왕은 고구려에서 제일 불쌍한 왕이에요. 그래서 불쌍하다고 이제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얘는 다른 나라에 겁나 시달렸던 왕이야. 중국에서도 쳐들어오고 백제랑도 전쟁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왕인데요. 일단 중국에 전현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전현이 또 고구려를 쳐들어오죠. 고구려는 중국과 접해 있는 나라기 때문에 계속 중국의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 전현이 수도를 공격을 해서 수도가 이제 점령을 당하는데요. 이때 다행히 이 고국 원왕은 정말 간발의 차이로 피신을 합니다. 이 전현이 고국 원왕을 죽이려고 엄청 노력을 했지만 다행히 죽진 않았어요. 이 고국 원왕이 피신을 해서. 그런데 이 전현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왕은 못 죽였잖아. 그래서 일단 고국 원왕의 아버지인 이 미천왕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갔어요. 이제 무덤에 들어갔는데 이 무덤을 파헤쳐가지고요. 미천왕의 시신을 가져갑니다. 거기다가 고국 원왕의 어머니를 인질로 끌고 가고요. 그리고 5만 명의 고구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이런 일을 벌입니다. 그 고국 원왕은요. 그래서 굉장히 화도 났겠지만 이제 슬펐죠. 이때 당시도 그 사람이 죽어도요. 그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람이 죽어도 영혼이 있고 그래서 그 영혼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장례를 화려하게 치러주고 무덤도 화려하게 꾸며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신의 아버지의 시신을 끌고 갔잖아. 가져갔잖아. 이 전현이. 거기다가 엄마도 인질로 끌고 갔잖아. 그러니까 이 고국 원왕이 이후로 이 전현한테 함부로 못해요. 왜냐면 찾아야 되거든. 어머니도 데리고 와야 되고 아버지의 시신도 가지고 와야 돼. 다시 데리고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현의 눈치를 엄청 보게 되죠. 거기다가 이 많은 백성, 5만 명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고구려의 전력이 엄청 약화됩니다. 왜냐면 그냥 백성들도 아니었고요. 고구려의 완전 핵심 세력들을 끌고 가거든요. 막 이런 지배층, 핵심 세력, 이런 똑똑한 애들을 다 끌고 가가지고 이 고구려가 인재도 많이 사라지고 전력도 사라지고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고국 원왕은 이제 전현과 우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우호 관계를 맺습니다. 전현아 친하게 지내자, 인연아 전현아 하면서 이제 친하게 지내요. 이제 친하게 지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더 이상 북쪽으로는 진출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왜냐? 뭐 엄마 아빠가 다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한반도 남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참 불쌍한 게 뭐냐? 이 남쪽으로 진출하려고 했는데 그때 백제가 어떤 왕이었다? 그때 전성기 왕이었던 근초고 왕이었다. 하필. 그래가지고 이제 백제랑 붙어요. 이제 백제랑 붙는데 이 고국 원왕이 이 근초고 왕과의 싸움에서 집니다. 그리고 죽어요.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평양성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근초고 왕과 고국 원왕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백제군이 화살을 이제 쏘는데 그게 거기에 맞아요. 고국 원왕이. 그래서 고국 원왕이 사망하고 그 고구려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근초고 왕과 고국 원왕이 파이트. 그래서 근초고 왕 윈. 그래서 이제부터 이 한반도의 주도권은 누가 지게 됐다? 백제가 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고국 원왕의 사망으로 고구려가 큰 위기를 겪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는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에서 가장 불쌍한 왕이었다. 고국 원왕이. 이렇게 알면 되고, 그러면 이 고국 원왕의 아들이었던 소수림 왕이 이제 즉위를 합니다. 소수림 왕이 즉위를 하는데요. 이 소수림 왕은 얼마나 슬펐겠어요. 아빠가 이 백제에 의해서 죽었잖아. 죽임을 당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 아빠 하면서 아빠
이 백제 이놈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근데 지금 고구려가 완전 위기에 처해 있어. 전현이 침입해가지고 약해졌지. 백제랑 전쟁해가지고 왕 죽고 약해졌지. 그 상황에서 아빠! 흑흑흑 하면서 백제 공격하면 지도 죽어요. 그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 지금은 전쟁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부를 정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체제를 정비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요. 이제 아버지의 그런 죽음에 대해서 복수를 해야 되잖아. 복수심에 불타서 이제 체제를 정비한 거지. 그래서 불태율, 복수를 불태율 이렇게 외우면 돼요. 복수를 불태율. 네. 그래요.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고, 나도 어디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욕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복수를 불태웠다. 불태율. 그래서 불교 공인, 태학 설립, 율령 반포. 요 세 가지 활동을 합니다. 이 업적을 세우는데요. 우리 불교 수용과 율령 반포는 저번 시간에 중앙집권 체제 배우면서 했습니다. 불교를 왜 수용했죠? 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했던 국가들은 왜 불교를 수용했을까요? 바로 백성을 통합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이런 백성을 통합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 우리 3학년 친구들이 치고받고 막 분열하고 싸우고 그랬을 때 민주교를 퍼뜨려가지고 민주교로 통합시킨다고 했었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 이 소수림 왕도 이 불교가 이제 고구려의 종교다! 라고 선포를 해서 백성들을 통합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왕이 주도적으로 이런 불교를 수용하고 공인을 하고 발전을 시켜서 이 왕이 부처의 지위를 갖게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야, 내가 부처의 뭐 대리자야 아니면 뭐 부처야 라고 이제 백성들을 세뇌시키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거죠. 왕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면 백성들이 더 따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 공인을 통해서 왕권 강화와 백성을 통합시키려고 했었고, 그리고 태학 설립. 태학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대학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주 고등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뭘 하냐? 왕에게 충성 바치는 인재를 양성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들 왜 국가에서 여러분들을 이제 공짜로 가르쳐주고 밥도 주고 그러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을 무럭무럭 자라게 해서 훌륭한 일꾼으로 키우기 위해서죠. 그래서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한 여러분들은 이제 국가의 노예가 돼서 세금을 열심히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 과정을 밟았죠. 열심히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국가의 인재가 될게요 하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 이제 노예가 돼가지고 이제 세금 열심히 바치고 이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태학을 설립을 해서 국가에 충성을 바치는 인재를 양성하려고 했던 거죠. 이런 인재들이, 뛰어난 인재들이 많으면 이런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왕에게 충성 바치는 신하들이 많아지면 왕권도 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율령 반포, 이 법이라고 했잖아, 율령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법을 반포로 해가지고 이런 좀 혼란스러운 그런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그리고 국가 체제를 이제 정비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불태율의 그런 업적을 세워서 이 고구려가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던 왕이 소수림 왕입니다. 이 왕도 굉장히 중요해요. 소수림 왕, 불태율, 요거 꼭 다 외워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판을 마련을 해줘서 광개토 대왕이 날개를 달고 이 고구려가 전성기에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광개토 대왕은 소수림 왕의 조카였어요. 이 소수림 왕 다음에 이 광개토 대왕의 이제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는데요. 그 왕은 이제 듣보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외워도 되고요. 이 광개토 대왕만 이제 외우면 됩니다. 이 광개토 대왕은 이 영토를 엄청나게 넓혔다라고 해서 광개토 대왕이거든요. 이름도. 일단
이 광개토대왕은 18살의 왕위에 올랐다고 하는데 거의 제위 기간 동안 거기 수도 안에, 궁궐 안에 있었던 시간보다 밖에 나가서 전쟁했던 시간이 훨씬 많았던 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점령을 합니다. 일단은 어디부터 먹냐? 이 백제, 여러분, 백제라는 이 나라는 이 고구려에게 원수입니다. 원수. 이 원수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먹어야 되는 국가인 거예요. 이 고국 원왕이 백제 근초고 왕에 의해서 사망을 했잖아. 그러니까 백제부터 이제 가죠. 가자 해가지고 이제 복수하자라고 하면서 백제를 공격하게 되고, 그래서 이 백제 땅을 많이 이제 점령을 하는데요. 한강 이북 땅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백제가 가지고 있었던 한강 이북 북쪽의 땅을 차지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게 한강을 다 먹은 게 아니에요. 한강 그 주변을 다 먹은 게 아니라 한강 북쪽의 땅만 차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 광개토대왕 때 한강 유역을 점령했다. 한강 유역 전체를 점령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한강 북쪽의 땅만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강 유역을 다 점령한 왕은 누구야? 바로 다음 왕, 장수왕 때 한강 유역을 싹 다 점령을 하고요. 이 광개토대왕 때는 한강 이북 땅만 차지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광개토대왕이 이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를 시켜줘요. 이때 당시 신라는 아주 약한 국가였어요. 완전 비실비실한 국가였거든요. 근데 이때 이 신라를 왜구가 쳐들어와요. 지금의 일본이 신라에 쳐들어온 거지. 가자! 신라를 먹자! 하면서 이제 쳐들어온 거야. 근데 이제 신라가 이 왜구를 격퇴할 힘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고구려야 도와줘. 흑흑흑 우리 망하게 생겼어. 도와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주죠. 그래서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대신 격퇴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맨입으로 도와줬겠어요? 고구려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도움을 받았을 때 그 맨입으로 해주면 아주 착한 정말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보통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해준 다음에 고구려는 신라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이래라 저래라 겁나 간섭하고 왕위 계승도 막 간섭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막 고구려 입맛에 맞는 왕을 막 올리게 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요.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유물이 하나 있습니다. 호우명 그릇이라는 유물인데요. 아주 중요해요. 이 호우명 그릇 생긴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생긴 그릇을 보면 이거 고구려가 그 신라를 이제 도와줘가지고 그 고구려가 신라의 영향력을 끼친 것과 관련된 유물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호우명 그릇 안에 고구려가 신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이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잘하면 이 유물을 보여주고 이것과 관련된 사실은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꼭 요거 이 생긴 것까지 알아두도록 해요. 알았죠? 그 다음 그리고 금관가야도 한번 밟아줍니다. 이 고구려가. 이 금관가야가요.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나대고 있었어요. 이제 계속 나대다가 아까 이제 그 왜구가 신라에 이제 침입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왜구를 도와줘가지고 같이 침입을 하거든, 신라를. 그래서 고구려가 얘네 좀 나대는데 한번 이제 밟아줘야겠다라고 해서 이 금관가야를 공격을 하게 되고, 이 금관가야가 엄청나게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야에 엄청 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가야 배웠었잖아요. 기억나나요? 이 가야 연맹을 주도하던 국가가 바로 금관가야였잖아. 그지? 근데 이제 가야는 여러 가야가 있었다고 했었죠. 여러 가야가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제일 대빵이 금관가야였단 말이지?
근데 고구려가 공격을 해가지고 금강가야가 완전 약해져요. 완전 약해지고 거의 쇠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야 연맹의 주도자가 바뀝니다. 주도 국가가 바뀌는데 바로 대가야로 바뀌어요. 그래서 금강가야에서 대가야로 가야의 이런 주도 국가가 바뀐다라는 사실 꼭 알고 있으세요? 왜? 이때 광개토 대왕이 공격을 해가지고 금강가야를. 그렇고요. 그리고 중국 쪽으로도 진출을 하는 거야. 북쪽으로도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후연을 격파를 해서 요동 지역도 이제 확보를 하고요. 거란과 이제 동부여도 굴복을 시킵니다. 어디 쪽인지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지도가 중요하지. 어딘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자, 여기를 보면 후연은 여기입니다. 그럼 후연, 거란, 부역, 그리고 뭐 말갈, 동부역 이쪽 지역을 이제 다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가 엄청나게 넓어졌다는 사실 이제 보이죠? 그리고 백제를 이제 공격을 해서 한강 이북 지역을 먹고 그리고 신라를 도와주고 그래서 신라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대가야도 한번 밟아주고 이렇게 했던 왕이 바로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고구려라는 나라가 이렇게 영토를 넓히고 나서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게 됐죠. 거의 중국과 대등한 그런 큰 영토를 가지게 됐고 대단하잖아요. 딱 봐도 대단하잖아. 그래서 이때부터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이게 연호가 뭔가요? 여러분들에게 연호라는 것은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우리가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런데 이 2022년이 어떤 기준으로 2022년이라고 하는지 알고 있나요? 이제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연도를 세가지고, 지금 2022년은 어떤 해냐면요. 예수님이 탄생한 지 2022년이 되는 해예요. 우리는 이렇게 날짜를 세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이 중국에서는요, 이제 이런 것과 같이, 이런 뭐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같이, 황제 있죠? 황제의 즉위 연도를 기준으로 날짜를 셌었어요. 해를 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국 나라에 어떤 왕이 즉위를 했어. 그러면, 땡땡 왕의 그런 연호를 따서, 뭐뭐 1년, 뭐뭐 2년, 뭐뭐 3년, 이런 식으로 셌단 말이죠. 뭐 예를 들면 한무제가 있어. 이 한무제가 즉위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이제 셌던 거예요, 연도를.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여러 국가들은 그 중국 연호를 같이 썼어요. 그런데 이 고구려 시기에 광개토 대왕 시기에 왜 우리가 굳이 중국의 연호를 따라 써야 되느냐? 우리가 중국한테 꿀리는 게 뭔데? 우리도 독자적인 연호를 쓰자라고 해서 이 광개토 대왕이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게 되고 이 광개토 대왕이 즉위한 그 해를 기준으로 이제 연도를 세게 된 거죠. 이것은 무슨 의미다? 이제 고구려가 중국과 대등한 국가다라는 자신감을 표현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락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외워주세요.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자, 광개토 대왕이 이렇게 영토를 넓히고 아주 고구려가 강성한 국가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 광개토 대왕을 이어서요, 이 고구려의 전성기가 계속 유지됩니다. 이 장수왕은요, 굉장히 오래 살아가지고 장수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우리나라 역사의 왕 중에 이제 가장 오래 살았던 왕입니다. 얘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 이제 98살까지 살았다고 해요. 이제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 시대에도 98세까지 살면 오래 살았다고 하거든. 선생님도 98살까지 살 자신이 없어요. 그 전에 사유나라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때는 모르겠네요. 너네랑 나랑 뭐 그렇게 뭐 차이가 많아? 어쨌든,
98세까지 이 시기에 살았다는 거는 어마무시하게 오래 살았다는 건데, 어쨌든 이 장수왕도 이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일단 이 장수왕은요, 이 아버지였던 광개토대왕이 이 북쪽으로 엄청 영토를 넓혀놨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남쪽으로 진출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수도를요,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깁니다. 왜? 이제 남쪽으로 진출하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국내성과 평양성 한번 보여줄게요. 어떻게 이동을 한 건지. 자, 국내성이 여기고 평양성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긴 거리를 이제 내려가게 된 거죠. 왜? 이쪽으로 이제 남쪽으로 진출하려고. 그러니까 이 백제랑 신라가 어땠겠어? 무서운 거죠. 이 고구려라는 엄청난 큰 강대국이 이제 남쪽으로 진출한다고 그 수도도 옮기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부들부들 무서워 하면서 이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장수왕이 이제 평양성으로 수도까지 옮겼고 어떡하겠어? 이제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백제를 이제 공격을 해요. 백제는 이 고구려의 원수잖아. 고국 원앙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끔 가가지고 이제 밟아줘야 돼요. 이제 가가지고 이제 밟아줘야 되는데, 일단 백제를 공격을 해가지고요,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킵니다. 거기다가 계로왕도 전사를 시키죠. 계로왕이 이제 죽어요. 이 백제가 그래서 엄청나게 큰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이 계로왕이 죽고 백제는요, 그 계로왕의 아들이 급하게 아래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도를 웅진으로 옮기죠. 어쩔 수 없지. 이 수도였던 한성이 함락당했으니까. 그래서 이 장수왕이 이때 드디어 한강 유역 전체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강 유역 전체를 차지한 왕은 바로 장수왕이다.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장수왕이 이렇게 남진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백제랑 신라가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야, 우리끼리라도 손잡자. 야, 저 미쳤어, 고구려.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하겠어 하면서 우리끼리 손잡아야 돼! 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동맹을 맺습니다. 이제 군사 동맹을 맺는데요. 그걸 우리는 나제 동맹이라고 합니다. 이제 나제 동맹은 신라의 라, 그리고 백제의 제, 이 뒤자를 따가지고 이제 나제 동맹이에요. 그리고 이 장수왕은요, 북쪽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북쪽에 있었던 중국 나라들과는 어떻게 했냐면요, 실리적인 외교 방식을 택해요. 그래서 이 중국의 이런 남조와 북조, 그리고 유연 등의 이런 나라들과 친선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서로 쳐들어오지 말자,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를 한번 지도를 보면요. 여기 있다. 자, 여기를 이제 보면 이 중국에 이런 국가들이 있었죠. 북위는 우리가 이제 북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 북쪽에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그냥 북쪽에 있었던 여러 이제 왕조라고 해가지고 북조라고 이제 통칭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남조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북조와 남조와 이런 친선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센 나라였던 유연이랑 국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다 친하게 지내자, 우리 서로 쳐들어오지 말자,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 고구려만의 독자적인 세력권은 확립을 하는 거죠. 여기는 내 거다, 너네 여기는 쳐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장수왕 시기 때 중국에 있는 이런 여러 국가들이 고구려를 한 번도 침략을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장수왕이 현명하게 그 외교를 한 거죠. 이 유연이나 북이나 송과 붙었을 때, 이 고구려가 붙었을 때 이길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워낙 얘네들은 세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과는 친하게 지내고 밑으로 갔던 거죠, 이 장수왕이. 그래서 이제 중국의 남조, 북조와 그리고 이런 유연과 이런 대등한 외교를 하면서 서로 침략하지 말자고 하고, 이 고구려만의 이런 독자적 세력권을 이제 지켰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구려, 유연, 북이, 남조, 얘네가 이제 서로 견제, 공존하면서 다원적인 국제 질서가 확립하게 됩니다.
다원적 국제질서라는 말이 좀 어려울 텐데요. 이게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면 어떤 나라도 뭐 요 지대를 주도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그렇게 특출나게 세지 않고 다 이제 비등비등하게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바로 다원적 국제 질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려, 유연, 북이, 남조의 이런 여러 국가들이 어느 누구도 특출나게 세거나 약한 게 아니라 서로 비등비등하게 세력 균형을 유지하던 시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구려는 이제 자신감이 붙었잖아요. 이렇게 영토도 많이 넓히고 이제 실리적인 외교로 이런 독자적인 세력것도 확립을 했잖아. 그래서 이제 독자적인 천하관을 표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야. 우리가 이 고구려가 세계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천하관을 표방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충주 고구려비에 이런 독자적 천하관을 표방했다는 그런 사실이 나타나져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져 있냐면 여기에 그렇게 써져 있어. 고구려 왕은 하늘의 자손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왕은 하늘이 내려준 자식인 거지. 자식이고 손자인 거지. 그 신이야. 그러니까 거의 고구려 왕은 신격화하고, 그리고 신라 같은 신라나 백제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한반도의 남쪽 나라들은 오랑캐라고 칭해요. 동쪽의 오랑캐. 그걸 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쟤네는 아주 우리의 밑에 있는 국가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자신들을 고구려가 있으면 이 자신을 이런 세상의 중심으로 두고 이런 나머지의 이런 국가들을 오랑캐, 이런 주변에 있었던 그런 약한 나라, 자신들의 밑에 나라라고 그냥 생각을 했구나. 그냥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장수왕까지도 다 했어요. 이쪽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크게 외워주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강개토 대항비 이런 것들도 있는데, 대항릉비 이거 어차피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웠을 거 아니에요? 저 수업 시간에 배운 걸로 공부하세요. 강개토 대항릉비 교과서에 있습니다. 잠깐 보시고요. 요거 교과서에 있는 자료니까 요거는 볼까?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구려가 유연, 북이, 남조 얘네들과는 친손관계를 이제 맺은 거죠. 우리 서로 공격하지 말자 해서 진짜 실제로 이제 고구려를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얘네는 장수왕 때. 그런데 뭐야? 고구려는 이제 백제나 신라는 압박을 해가지고 영토를 이제 확장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외교 관계를 맺었다. 이런 식으로 대외 정책을 했다. 자, 그러면 다 배웠고요. 고구려 그래프를 한 번 더 정리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보이지? 아까는 안 배웠었기 때문에 뭔지 잘 몰랐을 텐데 이제 한번 그래도 정리를 하고 보니까 좀 보이지 않나요? 일단은 이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을 했죠. 그러고 난 뒤에 쭉 고구려가 성장을 합니다. 고구려가 성장을 해가지고요. 이 태조왕 시기 때 고구려의 국가 기틀이 이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고구려의 이제 국가 기틀이 이제 잡히는데 이때 어떤 업적을 세웠죠? 태조왕이 옥저를 정복하고 요동 지방을 진출을 하려고 했었다. 태조왕 이후에도 계속 고구려가 성장을 합니다. 그렇다가 언제 한번 꺾였다? 이 중국의 위나라가 침입을 해가지고 수도가 점령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오다가 다시 성장을 하죠. 그러다 이제 미천왕 시기 때 5, 16국 시대를 이용해가지고 이 낙랑군도 점령하고 이쪽 이 위쪽 지방 부여나 이런 요동 지역으로도 진출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미천왕 시기 때 많은 발전을 합니다. 많은 발전을 했다가 또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고국원왕 시기, 이 고국원왕 시기 때 다시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왜? 전현이 일단은 북쪽에서 이런 중국의 전현이 침입을 했죠. 침입을 했고, 그리고 또 뭐야? 근초고왕, 이 백제와의 이런 전쟁을 통해서 고국원왕이 죽었잖아요. 사망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고구려가 엄청나게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소수리망 때 불태율,
이제 체제를 정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불교 공인, 태학 설립, 율령 반포를 통해서 고구려의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제도약의 발판을 삼아서 점점 성장하다가 광개토 대왕식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넓힙니다.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이북도 차지를 하고요. 그리고 신라를 도와줍니다. 신라의 침입한 왜구를 격퇴해주고 신라의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리고 금강가야도 한번 밟아주죠. 그래서 이때 금강가야가 쇠퇴하고 가야 연맹의 주도자가 누가 됐다? 대가야가 됐다. 또 이제 아까 배웠었고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도 이 엄청나게 진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토를 북쪽으로 아주 넓힙니다. 이런 광개토 대왕의 그런 업적을 이어받아서 장수왕 시기에도 이런 고구려의 전성기가 이어지죠. 그래서 이 장수왕은 더 이상 북쪽으로는 진출하지 않고 어디로 내려갔다? 남쪽으로 내려갔다. 남진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남진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뭐 했다?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그 수도를 옮깁니다. 그러고 나서 백제를 공격을 하죠. 그래서 백제의 한성, 수도였던 한성을 점령하고 계로왕을 죽이죠. 그래서 한강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쪽과는 어떻게 했다? 이런 실리적인 외교 관계를 펼쳤다. 그래가지고 독자적인 세력권을 이런 고구려만의 독자적인 세력권을 확립하고, 그리고 이런 중국의 여러 나라들과 유연 북조 남조의 이런 국가들과 다원적 국제 질서를 확립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세력이 비등비등한 상태,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광개토 대왕 때 이런 이제 자신감, 이런 고구려의 이런 자신감을 드러내는 그런 업적을 하나 세웠으니 바로 독자적인 연호, 영락이라는 연호를 썼다. 이런 것까지 이제 하면 여기 이제 고구려를 이제 정리를 한 거거든요. 선생님이 여기다 이제 그 왕만 써놨어요. 굵직굵직한 사건과 왕만 써놨는데,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이제 직접 그리고 여기 왕들의 업적까지 써놓으면 더 뭐 좋을 것 같긴 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만 봐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도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고구려는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안녕.